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곡성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게 된 연세대학교 철학교수 김영철입니다. 얼마 전에 학생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상담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 난 철학과 교수니까 상담과 교수한테 가보라. 교수님한테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한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자네가 지금 상담하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 거야? 그러려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말로 헷갈릴 때는 의사결정 방법이 하나 있다. 둘 중에 너한테 손해가 큰 쪽으로 해라. 내 표정이 썩 좋질 않습니다. 너 좀 전에 내가 시킨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 교수님, 이런 거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증명을 해주마. 자네는 친구를 사귈 때 손해라고는 털끝만치도 보지 않겠다는 그런 애하고 친구하고 싶으냐? 아니면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래, 좋은 얘기다. 우리 그럼 그렇게 같이 하자. 너 그런 애하고 친구할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 이거 아시면서 답 안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손해라고는 털끝만치도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인 줄 알면서도 좋은 뜻에는 흔쾌히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제 강의는요, 그냥 보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한 3초간 살짝 시간을 드리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박수 칠 타임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쭉 강의를 하다 보면은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일수록 수업 시간에 박수를 잘 친다. 이런 제가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월스트리트라는 곳은 증권가들이 몰려있고 캐피탈이 모여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큰 일을 벌여쳐가지고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뭐 이러는 바람에 난리가 터진 겁니다. 그때 전 세계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드, 탐욕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쭉 일을 해갖고 왔는데 남들이 보기에 이게 좀 뭔가 탐욕스럽다고 보이면 내가 옳은 겁니까? 저 사람들이 옳은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사태를 보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딱 갖다 대면 바로 탐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아내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한 결과 진단 테스트 킷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내려고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철학과 교수는 특허를 낼 수가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교재를 2500년 전 공자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돈 벌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다 무상 공개하겠다. 자, 여러분. 어떤 게 탐욕을 부리는 거고 어떤 게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건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탐욕은요, 좀 욕심이 과한 거, 꿈이 큰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꿈을 작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탐욕 부리지 않으려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나만 좋다? 주변의 사람들 다 심드렁하고 나만 좋다?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자, 진단 테스트킷이 나왔으면은 이제 처방도 나와야 되겠죠? 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 안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트인 시켜라.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다른 사람의 행복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질 때만 그것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요, 지난번에 CEO들 모인 자리에 가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교수님, 사람은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무슨 쓴 경험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사람을 딱 봤는데요, 경계하는 자세가 역력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쳐다보는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또 얘기를 했더니 한 애가 손을 들더니,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좋은 애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뭔데? 딱 갖다 대면 바로, 그래서 뭐냐고? 돈을 한번 빌려봐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잃고 사람 잃고. 애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좋은 뜻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 이 질문에 예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남을 의심하고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좋은 뜻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입니다. 덕불고 필유린,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 공자님께서 논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500년) 전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철학자였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가면 신탁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생각을 깊이 한다. 그 다음에 또 실천을 한다. 경험을 통한다. 여러 가지 하시는데 배우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십시오. 답을 원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죄가 성립합니다. 왜? 아는 척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곡성 주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 남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는 것을 의스대는 겁니다. 나 시키는 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어. 나 따라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됐지. 뭐 말이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 둘 사람들이 주변을 떠납니다. 그 사람이 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설령 알면서 얘기하더라도 항상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식으로 하면 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꼰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설령 내가 상대방보다 잘 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보톡스 맞고 성형수술하고가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보다 젊은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워라. 그게 젊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가면 스핑크스 있죠. 이렇게 뭐 동물 하나 돼 있는 거. 그 밑에 쓰여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도대체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자기가 늙었다는 얘기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권력, 명예, 부,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력, 명예, 부,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쥐자 갑자기 세상 사는 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야. 내가 이거 가지려고 내 젊은 청춘 다 보내고 건강해지면서 살아왔던가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세상이 다 허무한 거예요. 도사를 찾아갑니다. 도사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곡성 주민 여러분, 이 도사가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남들은 지금 하나 가지기도 힘든데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부면 부 다 거머졌어. 근데 이제 세상살이가 허무한 이 사람에게 해준 도사가의 한마디, 이거 거의 광고 카피 수준입니다. 한평생 배우러 왔다 갑니다. 여러분들 배운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쳐다볼 줄 아는 눈,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고 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어른들께서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부터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형철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동양철학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순자 아시죠? 공자, 맹자, 순자. 그 순자 책을 딱 펼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옛 어르신들 하는 얘기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은퇴 후 30년을 걱정하십니까? 걱정 안 하신다고요?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반응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전국 방방곳곳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뭐 줌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하루에 3번씩 막 전국에 막 제주, 뭐 광주, 대전 뭐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어디를 가서 은퇴 후 운이 나쁘면 50년 준비해야 된다는데 걱정되십니까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그러는데 우리 곡성 주민들이 은퇴 준비가 다 끝난 건 아니죠. 또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교수님, 저희는요 은퇴를 안 합니다. 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2019년
2월 말로 연세대학교를 퇴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촌 갈 일이 옛날 같지 않은데요. 한 5년 전부터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퇴임인데 그런데 퇴임 후에 뭘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가 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고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기회다. 그래서 내가 인생 이무작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고 가는 라이프 코치를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인생 이무작 기회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한테 클라이언트가 찾아오면 일단 6개월 뒤 다시 오시오 하고 돌려보낸답니다. 그리고는 수행 프로젝트를 하나 주는데 이 6개월짜리 수행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가지고 오면 제자로 받아들이고 이게 신통치 않으면 돈이고 뭐고 안 받아준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뒤 몸짱 만들어 오시오. 여러분, 인생 이모작 기회를 살리겠다는 사람이 기초 체력이 방전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력 얘기를 다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헬스클럽 등록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인생 이모작 기회를 제대로 살릴 건가 고민하다가 비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제가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자, 준비됐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일일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십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무슨 일일 목표를 가지고 계시든 이거 한 가지를 반드시 추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일일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사람은 허무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늘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배우고 집에 들어올까? 그 생각을 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책 형이상학 제1권 1장 첫 문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공자님의 논어 다 읽으셨죠? 첫 문장이 뭐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라. 배우고 또 익히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서양 철학의 최고봉인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양 철학의 최고봉인 공자가 공이 자신의 책 첫 문장을 배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메일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김영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달 저희 회사 왔다 가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박 사장입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 가슴에 필이 하나 꽂힌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교수님, 저희 회사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당입니다. 오래 사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다는 건지, 그리고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천당이다.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천당과 지옥 시리즈는 다 잘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예, 말씀드리죠. 지옥에를 갔더니요, 자기 팔 길이보다 더 긴 젓가락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예요. 천당에 갔더니 이 문제가 싹 다 해결되고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서로 상대방에게 먹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답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인간한테 분명히 떠먹여줬는데 그 인간이 안 떠먹여줘가지고 저만 쫄딱 굶었습니다. 미국의 한 초인류 기업의 회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전 부서장들을 한자리에 불러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부서에서 업무 협조원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시오.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먼저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모든 부서장에게 동시에 떨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장들은 각자 자기 부서에 들어와서 전 부서원들을 모아놓고 다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동료 부서원이 업무 협조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시오. 리더가 제일 위에서 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조직을 지옥에서 천당으로 만들어 놓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조직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물갈이 되기 전에는 그 조직 절대 안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갈이 돼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조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갈이 되지 않더라도 생각이 바뀌면 조직은 바뀐다. 많은 사람들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도 어떤 식으로 서로를 대하느냐, 서로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곡성군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려고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프로축구에서는 이 문제가 진작에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MVP가 되려면 혼자 골만 많이 넣으면 됩니까? 아니면 추가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시스트, 도움을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요, 잘 나가는 조직에 가보면, 잘 나가는 지자체에 가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모두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조직을 바꿉니다. 생각 하나 바꾼다는 것, 그게 바로 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철학은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학문이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공자님의 논어 읽어보셔야 되고 소크라테스 변명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쫓겨서 특히 공자님의 논어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인생살이의 주옥 같은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쥐 중에서 제일 잡기 힘든 쥐가 무슨 쥐인지 아시죠? 쥐 중에서 제일 잡기 힘든 쥐. 이거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물어보면요, 무조건 생쥐에서 출발합니다. 그랬다가 피카츄로 넘어갔다가, 이 피카츄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쥐같이 생긴 애가. 그랬다가 어디서 미꾸라 쥐, 아이고야, 이거 어떤 놈이 이런 얘기 하나 둘러보면 조용합니다. 또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알쥐, 모르쥐, 미꾸라 쥐. 아이고,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구닥다리야, 이런 얘기나 듣고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요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겁납니다. 겁나. 예, 근데 착해요. 자, 쥐 중에서 가장 잡기 힘든 쥐는 시너쥐. 죄송합니다. 서로 협동하고 살아가는 시너지가 얼마나 잡기 힘들었으면 이런 썰렁한 농담까지 나왔겠습니까? 자, 쥐 중에서 가장 잡기 쉬운 쥐는 무슨 쥐일까요? 단연 도간에 든 쥐. 쥐가 어쩌다 도간에 들어가게 됐냐고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물어보면 얘들이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빈독에 들어간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쥐가 독 위에 올라가 봤더니 쌀이 독것까지 가득 찼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지 혼자 다 먹으면 한 1년치 먹겠거든.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먹어 들어가. 계속 먹어 들어가다가 아이고야,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몸을 던지면서 강의하는 게 보이시죠?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애들 보고 니들 다음부터는 쌀동 안에 있는 쌀 보면 그냥 다 지나칠 거냐 물으면 얘들이 또 다 먹겠답니다. 자, 도간에 든 쥐가 되지 않으면서 쌀동 안에 있는 쌀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친구와 밧줄. 여러분은 친구와 밧줄을 가지고 계십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사막과 정글로 뒤덮인 아프리카의 속담이라는데 그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 꼭 같이 갈 사람을 찾았던 것일까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어디 특강을 갔더니요.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교수님은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상하탐에만 평생 계셨기 때문에 저희 업계 사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동네에서는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각자 도생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아프리카 정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정글 혼자 가잖아요.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라는 게 뭐 주먹 많은 것밖에 없어. 까딱하면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둘이 같이 가면 잡을 수 있는 사냥감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고 둘이서 잘 코디네이션하면 맹수의 공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셋이 같이 가면 이제 게임은 완전히 체인지 됩니다. 왜? 맹수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게 바로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정글, 사막, 그 험악한 곳에서일수록 같이 갈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누구랑 이 먼 길을 같이 갈 것인가? 그 사람을 항상 떠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박수 치셨죠? 예. 아니 뭐 제가 이거 체크할 문제는 아닌데 제 강의를 듣다 보면 혹시 지루하실까 봐. 예. 근데 제가 이때까지 박수 치면서 조는 분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자꾸 제가 지금 박수 강요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수 치면은요. 몸 건강에도 좋대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는 도중에 혼자라도 저 참 주옥 같은 얘기다 할 때는 언제든지 박수를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금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영감 한 명이 장터에서 좌판 위에 앵무새 3마리를 놓고 팔고 있습니다. 영감, 이 앵무새 얼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앵무새, 어깨가 딱 벌어지고 아주 씩씩하게 생긴 앵무새입니다. 예, 그놈은 두냥합니다. 왜 두냥이요? 이게 국어를 합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앵무새, 이놈 얼마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깃털이 아주 곱게 생긴 앵무새. 예, 그놈은 내냥합니다. 왜 내냥이요? 사계 국어를 합니다. 이번에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앵무새, 이놈 얼마요? 늑수그레하게 생기고 깃털도 듬성듬성 빠진 그런 앵무새. 예, 그놈은 좀 비쌉니다. 얼마냐니까? 그놈은 8냥입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왜 이 영감은 세 번째 앵무새가 8냥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라 있는 그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리면 꼭 그 답으로 몰려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교수님이 자꾸 그 답 그러시는데 그 답이 뭡니까? 이런 분은 설마 안 계시죠? 예. 영감은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첫 번째 앵무새와 두 번째 앵무새는 제가 하는 말은 듣지 않더라도 세 번째 앵무새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듣습니다. 첫 번째 앵무새와 두 번째 앵무새에게 외국어를 가르친 앵무새가 세 번째 앵무새입니다. 첫 번째 앵무새와 두 번째 앵무새를 낳아서 키워준 어미 앵무새가 세 번째 앵무새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군사부 일체가 영원한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결코 권위주의적이고 고리타분한 리더십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군사부 일체의 참뜻은 리더와 스승과 부모의 역할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역할이냐고요? 멘토링 해주는 겁니다. 멘토링 해주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멘토링과 컨설팅의 차이는 다 잘 아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은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 돈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멘토링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함. 그러면 해결책은 본인이 찾는 겁니다. 와서 이런 하소연 저런 하소연 막 하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지가 잘났다는 얘기고 지가 힘들다는 얘기하면 그럼 그 맞장구 쳐주시면 돼. 그러면서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해냈냐. 야 최고야 최고. 이렇게 해주면은 사실은 말하다 보면서 지가 해결책을 다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놈이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딱 보고 있어요. 뭘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딱 노리고, 사마귀 뒤에 보니까 참새가 사마귀를 딱 노려보고 잡아먹으려고. 참새 뒤에 보니까 사냥꾼이 딱 총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 뒤에 보니까 과수원 주인이 나 인간 우리 사고 하나만 떨어뜨려봐라. 몽둥이 찜질을.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마귀 우화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보고 너희들 이 장자라는 철학자가 왜 이 사마귀 우화를 얘기한 것 같으냐 하고 물어보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답변 하나가 있습니다. 아예 사자성어로 얘기합니다. 약육강시, 먹이사슬 뭐 이런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장자라는 철학자가 이 사마귀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지 먹을 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놈은 한 방에 훅 간다. 지금 사마귀는 매미 잡아먹느라고 참새가 뒤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뒤를 돌아다볼 줄 안다. 코를 박고 몰돌해서 어떤 현실에 빠져 있으면요, 지금 어떤 때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뒤를 한번 돌아다보고 한번 거리를 두고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